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네. 일본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부갈푸스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여기 내려가야 되는데 경사도가 11%예요. 바람을 좀 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충분히 안 잡히니까. 사요나라. 터널 다운힐은 짜릿하다 못해 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청룡열차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카야마 방면으로 페달을 밟았죠. 아! 그런데 앞불싸! 지도상으로 봤던 터널은 자동차 전용 도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회도로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상상조차 못했죠. 우회도로는 어디론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헤어핀을 돌 때마다 코너에는 알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그 숫자를 1할, 2할, 3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숫자 10까지만 가면 정상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죠. 도로에는 차 한 대 다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외진 곳이었고 체력적으로 힘든 것만큼이나 공포 또한 엄습해왔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에서 갑자기 곰이나 아니면은 산짐승이라도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도 가다 보니 뭔가 료칸으로 보이는 건물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 자기에는 제 여행 경비가 넉넉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산을 넘어야만 했죠. 그때였습니다. 원숭이 가족이 출몰한 것이죠. 녀석들은 사람을 보고도 별로 경계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는 많은 원숭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녀석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순간 녀석들이 공격을 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원숭이 친구들 때문일까요? 긴장이 살짝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9번째 헤어핀을 넘었습니다. 제발 이 다음 헤어핀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바램이자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10번째 헤어핀을 지났지만 언덕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팔라지며 자신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11번째 헤어핀이 나오자 저는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더 이상 달릴 의욕을 잃게 되었죠. 12번째 헤어핀을 넘었습니다. 13번째, 14번째, 그리고 15번째 헤어핀이 나오자 저는 모든 걸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내 풍경이 변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이것은 분명 이 산의 정상이 분명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에게는 먹을 건커녕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었거든요. 힘들게 오른 만큼이나 엄청난 내리막길 다운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제까지 인고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쏜살같이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 다운힐이 끝없이 펼쳐졌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 아래로 마을이 하나 보였습니다. 마을을 보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도 가도 구불구불한 코너길은 끝나질 않더군요. 저는 슈퍼맨 자세를 취하고 전속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곳은 료칸들이 뭉쳐있는 온천촌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보인 료칸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다행히 비수기였던지라 가격을 흥정할 수 있었죠. 객실은 일본 전통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매트는 푹신했어요. 제습기까지 구비되어 있어 빨래를 말리기 좋았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저는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편백나무로 꾸며진 온천탕은 역사가 꽤나 깊어 보였어요.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노천탕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애니에서나 보던 풍경이었죠. 한 10,000엔쯤 썼다 그래도 여기서 자고 가는 게 맞아요. 비도 오는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봉변당해요, 봉변당해. 여기는 그냥 다 온천이에요, 다 온천. 여관 주인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신 그 슈퍼마켓인가봐요. 뭐 음료수랑 간단한 과자, 요깃거리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마켓 앞에도 온천이 샘솟네요. 아, 달걀 삶고 있는 거, 달걀. 여기 뒤로도 온천이 되게 많네요. 마을 곳곳에 온천수가 샘솟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온천마을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딱히 할 일도 없었기에 마을 구경에 나섰어요. 일본 전통 가옥은 언제 봐도 특이했습니다. 한밤에 나들이는 낭만적이었죠. 조금 더 걷다 보니 비가 주룩주룩 내렸고 저는 료칸으로 피신했어요. 오늘은 간만에 맥주 파티를 벌여야겠네요. 그러기 앞서 일단 차를 한잔 해야겠죠? 비를 맞아서인지 몸이 많이 추웠거든요. 향긋한 녹차향이 방 안에 은은히 퍼졌고요. TV에서는 만화가 한창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일본식 잠옷으로 갈아입자 뽀송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다미방에 들어설 때마다 냄새가 구수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다다미방에서는 녹차와 어울리는 향이 났습니다. 제습기 덕분에 빨래는 순식간에 말랐어요. 저는 마음껏 먹으며 간만에 휴식을 즐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전통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에 일어나 보니 주인 어른께서 식사가 준비됐다고 하시네요. 깔끔하고 정갈한 일본 가정식 백반이었습니다. 식당이 널찍해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한동안 밥다운 밥을 못 먹었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아침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었던 건 밥을 소째로 주셨어요. 원래 숙박비가 한참 비쌌는데 깎아서 지금 하루 5,000엔에 묵은 거거든요. 근데 요금 깎은 게 무한할 정도로 아침 조식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한상을 뚝딱 해치운 저는 방으로 올라갔는데요. 식사하고 오니까 이부자리가 다 개져 있네요. 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하는 수 없이 저는 하루를 더 묵어야만 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더니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죠. 료칸 천장에는 고무호수가 있었는데 온천수를 이용해 눈을 녹이는 장치 같았어요. 온종일 부슬부슬 내리던 비는 오후가 되자 사그러들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마을 산책을 나섰죠. 어제 놀러 왔었던 초가집에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지붕이 두툼한 게 맛있어 보였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관광단지였네요. 딱히 바쁜 일도 없었던 터에 저는 여기저기를 거닐며 이것저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소소하고 숨겨진 볼거리를 구경하는 재미가 남달랐죠. 날이 풀려서인지 저 말고도 구경꾼들이 많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화로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났고 거대한 곰 가죽이 저의 시선을 끌었어요. 마을에는 생각보다 볼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닐다 보니 동네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곳이 부갈푸스의 중심지 같은 곳이더군요. 그렇게 또다시 하루가 흘렀습니다. 아침을 두둑히 먹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여행길을 떠났어요. 다행히도 나름 맑고 화사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료칸에서 조금 더 가다 보니 캠핑장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료칸 값을 아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시작부터 엄청난 어필이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잘 머물렀던 마을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오르막길을 만난 자전거의 속도는 한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화려한 갑옷을 두른 딱정벌레 한 마리가 언제부턴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더군요. 깊은 산골답게 계속해서 터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꽤나 긴 터널이 나왔습니다. 무려 2.5km나 되네요. 여행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터널이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흘러나온 온천수로 바닥이 온통 젖어버렸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긴 내리막길이 펼쳐졌어요. 158번 국도는 다카야마를 향하는 고속도로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로 주변 풍경들은 예술이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 표지판을 본 저는 또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야트막한 산 하나를 오르자 관광지 같은 곳이 나왔습니다. 뭐야? 못 가? 일본말을 하나도 몰랐던 저는 과연 이곳이 뭐하는 곳인가 궁금했죠. 냄비? 맞습니다. 입구에는 거대한 냄비가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냄비는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나 봅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이곳은 천연 석류 동굴인데요. 이 동굴을 발견한 분의 개인 소장품을 먼저 구경하고 그 다음 동굴을 구경하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곳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순금 덩어리를 언젠가 한번 도둑 맞았다고 해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 그 중에 일부를 되찾은 것들이라고 하네요. 이곳이 동굴 입구인데요. 잔뜩 기대를 하고 들어갔지만 시설이나 볼거리가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은 동굴 안에서 어떤 식물을 경작하던 곳이라고 하네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동굴 한가운데서 어떻게 식물이 자랄까요? 일본에서 어딜 가든 빼놓을 수 없는 게 신사죠. 이곳에도 신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통로를 따라 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었지만 저 같은 자전거 여행자가 들르기에는 약간 무리수였네요. 서둘러 하산을 한 저는 다카야마를 향해 달렸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자전거로 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굳이 입장료를 내고 어디론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처음 보는 풍경을 달리는 게 더 재밌었어요. 다카야마까지는 내리막과 평지라 달리기 쉬웠어요.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나오려는데 장갑이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뭔가가 자꾸 고장이 나네요. 학생들의 하교 시간 무렵 다카야마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내리막길이라 신나게 달렸죠. 그 내리막길의 끝에는 고풍스러운 마을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바로 이곳이 다카야마라는 고도시입니다. 검은색으로 오칠을 한 옛 주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죠. 이곳은 마을 전체가 유적이자 관광지입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에 이곳을 들른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이 마을을 봤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네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먼 과거로 여행을 떠난 기분이에요. 검정색으로 오칠을 한 나무 가옥들은 천년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랐던 건 집집마다 앞마당에 수로가 흐르는데 물이 어찌나 맑은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의 표정은 여유롭고 온화했습니다. 해마다 마을에 축제가 찾아올 때면 마을 주민들이 총동원해 행사 수레를 끌고 마을을 한 바퀴 행진합니다. 이 수레가 굉장히 화려한데 아쉽게도 저는 보질 못했네요. 마을에는 여러 개의 신사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신사에 들려봤어요. 입구를 장식한 거대한 도리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구조나 생김새는 여느 신사와 다를 바 없었는데 유서 깊은 고 도시에 있어서일까요? 여느 신사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카야마에서도 가장 번화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야마 한복판에 있는 이 거리는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이곳 거리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데다 마을 주민들의 생활 양식 또한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한가롭고 아름다운 풍경은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군요. 비야말로 자전거 여행의 가장 큰 불청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리는 비를 피해 어디론가 숨어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컴컴했고 저는 다카야마 역으로 대피했습니다. 관광 안내소에서 와이파이가 뻥뻥 터져 기분이 좋았어요. 잠시 기다리자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 마을 외곽선을 따라 거대한 수로가 흐르고 있었어요. 일종의 하수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맑고 깨끗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은 오히려 옛사람들이 더 낫지 않나 싶네요. 비록 잡초투성이의 우둘두둘한 길이었지만 도로와 분리된 보행로를 따라 안전하게 나아갔어요. 야트막한 산을 두어 개 넘고 나니 아름다운 도시는 사라지고 또다시 시골길만 펼쳐졌어요. 부갈프스에서 고생을 해서일까요? 이제 이 정도 산길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산을 두어 개 넘자 쏟아질 듯한 내리막길이 나왔습니다. 신나게 달리다 보니 서쪽 하늘로 해가 저물었고요. 저는 어디선가 잘 곳을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노숙이 쉬울 리가 있나요? 하지만 그날도 저는 노숙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잔뜩 싸서 텐트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